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과거 대법관도 하셨고 이제 헌법재판관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예, 두 가지 임명 절차에 좀 본인이 느꼈을 때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 9분은 그 지명 경로가 3분 3주로 나눠지는데 궁극적으로는 국회 3분은 국회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만 대법관에 필요한 어떤 것 갖고는 좀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먼저 추리면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님께서 먼저 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와 그 대통령의 지명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법원에서 먼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와 대통령 모두 동의를 얻는,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TO가 있습니다. 사실상 TO가 있어서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나 대통령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은 조금 다르게 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공부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뭔가 헌법 자체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으니 삼권 분립을 담당하는 국회 혹은 대통령, 대법원장 각자 입장에서 각각의 국가 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3명을 모아놓으면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종합적이고 못지않게 이런 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못지않게 아마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좀 많이 존중한다는 취지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정치적 사법기관의 특성을 조금은 반영해서 이렇게 재판관 지명 절차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 영향력에서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 정당 가입하지 말고 헌법재판관은 정책하더라고. 얼마 전에 그 본인과 경쟁하셨던 좀 후보군에서 나왔던 이름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언급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변호인이 혹시나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반대로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해서 특정 학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늘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데 계속 제가 법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법연구와 국제인권법연구에 대한 그런 우려의 시선은 조금은 거둬줄 근데 수 어쨌거나 있다. 뭐 대법원하고 좀 당장 숫자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숫자에서도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이 13명이죠. 뭐 13명 중에 지금 2분이 학회 출신인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4명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렇게 구성 비율에서도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가 편향성의 우려. 근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또는 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입법 작용이나 뭐 이런 부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조금 정치적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그 정치적 사법기관에 담고 있는 그 부정적 뉘앙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간 재판관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네, 있지만 저는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임명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사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여간 그런 하여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아니 그러면 왜냐하면 맘먹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대통령 아니더라도 다음 누군가 대통령이 정말 너무 자기만 원하는 사람을 지금은 선정할 수도 있는 구조 아닙니까 현재? 그 대통령이 이제 지명권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대법관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정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맞죠.
취약하다 하지만 또그 제도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너무 그렇게 아니, 부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 아니 자,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그러면 최근에 4심제 논의가 나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우리가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재판 소원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심죄로 작동되는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사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있지만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래도요, 제도상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지금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수십 년, 수백 년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정치인이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연관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변호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물론 대신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취약한 구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 구성 방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제도적 장점도 존재하는 거 있고요. 다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본인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에 소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뭐 사심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했다고 인식하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가 개인적으로 그 재판에 여러 가지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면 피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